오늘 이제 뭐죠? 뭐였지? 대덕 인문학 그룹에서 주최하는 인문학 강좌의 2020년 첫 시작을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단재 신채호의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먼저 1월 16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을 많이 겪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일 간에 특히나 한일 간에 이제 역사 전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들이 이제 독도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보다 한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옛날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가 독도 왜곡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서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이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내에 보면은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점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저게 이제 독도입니다. 독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있는데 사실 청원도 했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독도를 우리는 그 평창 올림픽에서 이제 독도를 우리 땅임에도 뺐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뺐는데 또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뭔가 이제 역사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일본의 교과서의 한 반 이상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것만으로도 오사카의 반 이상, 60% 정도가 임나일본부설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반 이상은 지금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일본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오늘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대덕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 대전이라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은 188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충남 대덕군. 지금의 대덕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대덕군이었습니다. 내산면 어남리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9살 때까지 대전에 사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청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젊어서는 이제 서울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셨죠. 그래서 이제 뜻깊은 것은 이런 생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98년에 성균관에 입교하고, 1902년, 쭉 해서 1905년 성균관 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긴 적혀 있지는 않지만 1908년에 처음으로 20대 때 역사책을 쓰십니다. 20대 때 한번 책을 쓰시고요. 그리고 40대 때 그의 어떤 완결판, 사실은 미완결인데요. 그래도 이제 조선상고사라는 책을 쓰십니다. 저도 이제 몇 권을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제 조선상고사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 정도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건 조선상고 문화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상고 문화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조선사 연구초, 논문들,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책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보신다고 하면은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상고 문화사를 다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1931년에 조선일보에 조선상고사를 연재를 하셨고, 물론 이때는 감옥에 계셨어요. 여순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허락을 받고 연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36년에 여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이렇게 순국을 하셨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100마디 말보다 신채호가 쓴 신문의 한 줄 글이 조선인들을 더 격동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 언론인으로서 그 글 자체가 이런 글이 굉장히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토 히로부미 살아있을 때니까.
자, 이 동상은 뭐 제가 찍은 건데요. 이게 그 생가입니다. 생가에 보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에 보면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가를 이제 복원을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올해도 가볼 생각입니다. 올해도 한번 가고요. 거기 가 보시면은 이제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 분들이 또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설명도 많이 잘 해주시고, 2019년 12월 8일에 이제 대전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 제막식을 했어요. 아, 뭐 동상이 거기 생가에도 있었는데 무슨 동상이냐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부여를 뭐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작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그 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동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떤 도시로서 태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동상은 서대전에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장으로 이제 신채호 선생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이 함께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은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가로서도 알고 언론인으로서도 있었고 박자의 여사와의 어떤 러브 스토리로 알려지는 분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조선 상고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읽다가 이제 손 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관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최근에 하는 평가를 보자면요.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역사 책들을 역사 책들의 역사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대간 박은식 선생의 이제 독립운동사, 독립운동 지혈사,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과 그 역사가로서의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 조선 상고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걸출한 사료 연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조선 상고사나 이런 책을 읽어봐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시면은 진짜 이 사료를 대단히 연구를 잘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19년 2월 달에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에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민족 사관이 역사의 주류 사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뜻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재 신채호 사관이 역사의 주류 사학이 되어야 된다. 그건 실제로 지금 현실은 주류 사관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덕일 신한대 교수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구한말하고 비슷하다. 정신은 이미 넘어가고 남은 것은 영토뿐이다. 그나마 100년 전에는 백안 박은식, 석주 이상용, 단재 신채호 선생들이 우리 역사를 지켰지만 지금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킨 역사는 땅속 깊이 파묻힌 지 오래다. 그분들이 지켰던 역사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파묻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파내야 된다. 이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랑 같죠. 신채호 선생이 광장으로 나와야 되고 그분의 역사관을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 하면은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민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역사라는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서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돕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뭐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각 민족마다 국가를 제대로 이루고 문화를 낳으면은 그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엔 더 절실했죠. 그래서 1908년 독사신론에서는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을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도 없어지는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무겁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20대 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의 책임이 참 무겁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역사의 주체는 민족이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강조가 되냐.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강조가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역사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조선 말까지 무엇을 했냐면 중국사를 많이 배워요. 중국의 역사의 어떤 시초, 신화 뭐부터 해가지고 중국사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자신의 나라의 그 역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 상고사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를 봐서도 안 됐고
보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을 한탄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책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주체적으로 뭔가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서 그를 주체로 삼아야 된다. 그걸 이제 뭐 아와 비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의 입장에서 역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무정신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많이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먼저 혹시 이거는 이제 양만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을 겨냥한 부분이 있죠. 예. 눈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당태종을 겨냥을 했는데 눈이 맞았죠. 예. 안시성입니다. 영화 안시성. 정정하겠습니다. 영화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영화 제목이 양만춘인 줄 알았어요. 자, 뭐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당태종의 눈을 맞춘 내용은 교과서에 나올까요? 교과서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에 안 나오죠.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과서에 나올까요? 국사교과서에. 국사교과서에. 국사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아직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시성주가 있었는데 그 안시성주가 양만춘인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안시성주가 그러니까 그 안시성주인 양만춘이 활을 쏴가지고 왼쪽 눈을 맞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있지 않죠. 사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 신적선이 조선상고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 한 문장 그거죠. 당태종이 보장한 5년에 안시성에서 눈을 상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다시 외과의사의 불안전으로 눈을 상하고 도망가서 두 번 적었네요. 거의 30달을 앓다가 보정한 5년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이 수십자를 얻기에도 5, 6종의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하여 읽어보고 들며나며 혹은 무의식 중에 얻고 혹은 무의식 중에 찾아내어 얻은 결과이니 그 수고로움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애국적인 거니까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떤 역사의 어떤 기술 방식이라고 할까요? 역사에 대한 정신, 역사관이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십자의 몇 문장 안 되는 것을 적기 위해서 5, 6종의 서적 수천 권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한 문장을 적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양만춘도 나오지 않고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가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추정 자체도 나오지 않는다. 보통은 아니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짓는 것이요. 역사 이외에 무슨 딴 목적을 가지고 짓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해가지고 역사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이 역사다. 이런 어떤 사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과장되게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영국사를 지으면 영국사가 되고 노국사, 러시아 역사를 지으면 러시아 역사가 되듯이 조선사를 지으면 조선사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조선사가 제대로 된 게 있었냐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선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시조선 그 역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선상고사죠. 그래서 20대 때는 독사실론을 쓰시고 그리고 그때는 그 혈기의 그 문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40대에 조선상고사로 이렇게 완결이 된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답사를 할 수 있는 감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진짜 완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활동만 볼게요. 박달학원 1913년 이제 상해로 넘어가죠. 상해로 넘어가면 이 세 분이 있습니다. 두 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 누구시죠? 아닙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석이 되었던 신규식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3번 자살 기도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자살 기도를 할 때 눈이 멀으셨죠. 그래서 눈이 항상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신씨 삼형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형제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신서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대한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죠. 국가명으로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9년 이제 작년이 100주년이었죠. 4월 10일 밤 10시에 모이죠. 29명이 모입니다. 임시의정원이라고 해요. 임시의정원에서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신채호 선생이 있었어요. 신채호 선생의 임시정부 활동에 관해서는 거의 이제 얘기를 잘 모르고 있는데 신익희, 신채호, 여운형, 이광수, 이동영, 조소왕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29명이 있었고요. 이때 밤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것이 4월 11일. 이때가 임시정부 수립일이죠. 그래서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때 무엇을 하냐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철야로 심의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반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신서구 선생이 있어서 뭐냐면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창을 합니다. 1922년이 돼서 이제 단재 선생은 이제 북경에 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리고 1920년에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역사 공부를 하시고 역사를 수집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윤재 선생이 옵니다. 이분도 이제 대중교인이시고 독립운동가시죠. 단재 선생은 아직 좀 덜 된 것도 있지만 하면서 커다란 원고 뭉치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이제 역사가 다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출판합시다. 이게 다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단재 신채호 선생 보고는 출판을 하자, 신문에 기고하자,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고를 서울로 출판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죠. 근데 이 이윤재 선생 같은 경우도 조선어학당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언어 쪽으로 해서 이 조선어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윤재 선생이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했었다. 북경에 보면은 서점하고 도서관을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북경에 고서점을 뒤지고 도서관을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사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읽어버렸다. 하루가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읽고 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읽고 그러니까 서점 주인에게 쫓겨나고 뭐 이런 것이 일수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1925년에 한국 민족사를 탈고를 하게 됩니다. 탈고.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 탈고를 하고 나서 탈고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조금씩 내는 거죠. 1924년부터 동아일보에 연재를 해요. 뭐냐면 논문을 연재를 합니다. 6번의 논문을 연재를 하는데 동아일보에 1924년에서 25년까지죠. 그리고 그것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제목으로 또 간행이 됩니다. 근데 1929년에 5월 달에 신채호 선생이 조선총독부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이때 리순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10년형이에요. 그래서 그 10년형 중간에 1936년 2월 21일 날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이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가 단재 신채호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그러면 일제는 뭐 하고 있었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든 거죠. 1922년에. 그리고 실제로 가동된 건 1925년부터 가동이 되어서 25년부터 해서 23년 해서 15년, 16년 동안 여러 가지 사료들을 한 5천 종을 차입을 해서 35권, 부록까지 37권, 2만 4천 매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방대한 양의 조선사 사료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왜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뭐냐면은 1931년에 조선일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아일보, 이번엔 조선일보에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를 하는데요. 이 연재를 하는 것은 이제 신채호 선생의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아직 덜 된 내용이니 밖에 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연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뭐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원고는 이렇게 넘어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쭉 연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해방 이후에 1948년에 조선 상고사로 묶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8년에 나온 거예요. 48년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나온 거죠. 조선 상고사,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뭐 요즘에 추천을 하는 책은 요 책을 많이 가운데 책이나 또는 왼쪽에 있는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주요 사학이 되어야 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관이라고 했는데요. 뭐 잠깐 안타까운 점을 잠깐 보면요. 대전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 홍보관인데요. 홍보관에 제가 갔었을 때 이제
정확하게 뭔가 의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은 1925년이잖아요. 1925년에 동아일보에 난객의 신년 만피를 기고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보면은 25년의 동아일보라고 하면 진짜 중요한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냈었을 때인데,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동아일보에 연재된 6개 논문이거든요. 쭉 보시면은 논문들 이름이 있죠. 뭐 고사상이 뭐 이렇게 쭉 써 있고, 삼국사기, 중동, 서양사, 상황 고증 이렇게 되고, 삼국지 동의열전 교정, 그 다음에 평양 폐수고, 전후사망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하는 뭐 묘청의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인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저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의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거기 이제 그걸 좀 고쳐달라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빼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양 폐수고와 전후사망고. 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연재가 됩니다. 동아일보에 평양 폐수고 상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재가 되는 거예요. 1925년이죠. 자, 그러면 평양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 제기만 오늘 할 건데요. 평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예요. 고구려인데 고구려가 이제 3번으로 이제 일제는 이게 역사를 정리하면서 고구려는 3번 수도를 변천했다라고 하는데 3번이 아닙니다. 8번이에요. 8번.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본대로 하면은 졸본, 국내, 환도성, 평양성, 환도성, 황성, 평양, 장안성, 평양성 이렇게 되죠. 평양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평양이 어디 평양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황성, 평양의 동쪽 황성의 위치를 알면 평양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양은 한 곳이 아니었다. 이 평양도 3평양까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평양이 여기 평양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여기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이 있는데 여기 요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평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를 쓰신 연암 박지원 선생도 열하일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장을 가보신 분이잖아요. 현장을 가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봉황성도 평양이었고 영평과 광영 사이에도 평양이 있으며, 이거 한반도 바깥이죠. 예? 그래서 요양현, 아까 말씀드린 요양현도 평양이었다라고 열하일기 도강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의 학자들은 전부 다 평양을 대동강 유역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가보니까 고대사의 판도를 한반도로 국한시키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죠. 근데 현재까지도 뭐냐면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이라는 책인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나왔죠. 이게 왜 나오냐면 학술대회를 열어요. 평양의 위치가 어딘가. 지금까지도. 이게 신채호 선생이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걸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현안은 신채호 선생의 평양 폐수고에 보면 평양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평양의 위치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지리 문제를 푸는 것은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선의 평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조선. 이거 이제 뒤에서 이제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평양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압록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압록강도 하나가 아니다. 조선상고 문화사의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개토 왕비의 압록강을 아리라 함을 보고 송화강이 북압록강이요 유화 또한 서압록강임을 알고 압록강이 셋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건 뭐냐면 압록강이 2개라는 거예요. 2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를 규정하고 있는 압록강이 있고 또 다른 압록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환단곡이나 이런 책에는 서압록, 동압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압록이면 저쪽이겠죠. 그 다음에 동압록이라고 하면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압록이라 할 때 녹이 틀리죠. 녹이라는 말 자체는 물수변이고요. 저쪽은 물수변이고 여기 실사변입니다. 이것이 이제 틀린데, 그래서 강동육주라는 것은 한반도에다 우겨 넣기 때문에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했던 강동육주는 여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동쪽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동쪽으로 보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연구가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윤한택 교수는요. 일제 왜곡으로 서희가 개척한 강동 6주 그것이 이제 축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설치한 서경 모두 한반도에 위치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됐다. 압록강, 두만강 안쪽만이 우리 한국사의 주 영역이라는 소위 식민사관이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압록강 말씀드리고 평양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평양 폐수고잖아요. 단재 선생의 논문이 평양 폐수고 폐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2016년이죠. 2016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럼 논쟁이 붙어라라고 하는 거죠. 현재까지도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가 폐수가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도 우리 학계는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주류 사학계는 뭐 자신들의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요. 왜냐하면 폐수라는 것이 기록상으로 규정을 하는 건 뭐냐면 폐수는 낙랑군 옆에 있어요. 요동군과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 위치를 표시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 폐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하는 거죠. 이 폐수가 한반도 내에 있는 강이냐 아니면 저 중국에 흐르는 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 문제가 바로 낙랑군의 위치 문제하고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낙랑군 위치에서도 대립을 하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족사학계고 이쪽은 강단사학계 대립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은 한사군의 위치 문제는 삼한연역의 쟁론에 못지않은 조선사상 큰 쟁론이 되어왔다. 한사군의 위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때 1930년대, 20년대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2016년인데요. 왕검성과 한군현, 한사군 문제죠. 그 한사군의 위치라고 했을 때 그게 왕검성인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지금 주류사학을 대변하는 분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이 2016년엔 여기서 왕검성 한군현이라고 해서 지금 주류사학의 그 손을 이렇게 들어줬었는데 이분이 다음 해에 바뀌었죠. 평양성은 왕검성이 아니다.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평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평양이 아니라. 그럼 평양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왕검성은 저 요소지방, 요동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설로 굳어졌던 평양성이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라는 학설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냈다. 고고학적으로 왕검성은 오히려 요동반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뭐 최근에도 그걸 뒤집지 않았습니다. 2019년 발표에서도요. 뭐냐면 평양성 하층에서 왕검성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평양성은 왕검성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평양에 왕검성이 없었다. 왕검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만이라고 하는 자의 위만 정권에 왕검성이 있었는데 이 왕검성을 한나라가 치잖아요. 멸망을 시킵니다. 그 자리가 한사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왕검성이야지만 평양을 치게 되니까 그 평양의 한사군, 한반도 안쪽에 한사군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죠. 이렇게 정인성, 우리나라의 어떤 고고학자인데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왕검성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단군 왕검이죠. 그게 뭐 왕검성, 왕엄성인 거예요. 왕검성이 평양성이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대척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나라가 우리가 소위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위만 정권하고 싸워서 한사군을 설치했다면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서 한사군을 설치했다면 여기다라는 거죠.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뭐냐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안으로 귀결시켜 놓고 시간도 뭐냐면 2000년 안으로 이렇게 귀결시켜 놓는 것이죠. 일본보다 짧은 역사 그리고 한반도로 이제 수축되어진 그래서 모든 것이 한반도에 있어요. 중국의 식민지가 한사군, 위만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순이죠. 그 다음에 4세기에서 6세기 임나일본부,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600, 700년 동안 너희가 식민지였으니 이제 식민지를 너희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사군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2012년에 우리나라의 그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의회 조사국에 제출한 역사지도예요. 한나라의
사군을 설치했는데 한반도 북부에다가 이렇게 낭랑, 진번, 임둔, 현도 다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뭐였냐면은 미 의회 조사국에서 뭘 조사하냐면 한반도 북부에 중국이 역사적으로 점유할 근거가 있냐. 뭔가 돌변 상황이 있을 때 중국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희가 여기를 침범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있느냐. 그걸 대봐라라고 한 거죠. 그냥 중국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말만 못 듣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사학자들이 가가지고 제출을 한 게 뭐냐면은 이 지도를 제출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희는 중국의 원래 식민지로 한 400년, 이게 420년이거든, 설정해 놓은 게요.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미국 의회에다가 제출했다라는 거죠. 이런 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시면 한반도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낭랑이라는 거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 연대표인데요. 연대표에 보시면 BC 108년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에게 멸망될 때까지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낭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사군 중에서 핵심 치수인 낭랑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위쪽으로 고구려 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아래쪽으로 백제 신라 가야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빨간 걸 갖다 여기까지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420년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 기록을 보면요, 삼국사기의 낭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낭랑이 4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앞쪽에 보이는 거하고 뒤쪽에 보이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서기 1세기경까지 낭랑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다 갑자기 없어집니다. 멸망당한 거죠. 사실은 멸망당한 건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에서 250년이 지나서 또 다른 낭랑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남랑과 남랑랑이 있다. 종래 학자들이 매양 요동에 있는 북랑랑은 모르고 남랑랑, 한반도와 내에 있는 낭랑만을 낭랑군이라고,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군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낭랑공주 호동왕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은 고구려 3대 대무신왕 때 대무신왕이 이제 낭랑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37년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멸망을 시키고 나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때 이제 신라로 5,000명이 뭐 망명을 했다라고 하고 기록이 안 나옵니다. 멸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있었던 낭랑은 최씨 낭랑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낭랑공주 호동왕자잖아요. 낭랑공주가 있고 공주가 있으니까 낭랑왕이 있죠. 왕과 공주가 있는 것이 식민지가 아닌 거죠. 이건 최씨가 뿌려나갔던 최씨가 낭랑국입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학계가 낭랑군과 낭랑국을 구분을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멸망을 당하니까 200년 동안 없다가 그럼 기록상에 나와 있는 포로로 잡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낭랑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낭랑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사군, 낭랑군 문제가 지금도 이렇게 주류사학계,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이나 이건 매양 똑같아요. 뭐 신백강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 공통적으로 뭐냐면 한반도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의 학계는 이 대동강변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척점에 있던 그 1920년대, 30년대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살아 계실 때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병도입니다. 1920년대 말 되면 이제 조선사 편수회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알바생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거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뭐냐면 한사군의 위치를 갖다가 논문으로 내요. 진번군, 현도군, 임둔군 어디 있었냐? 폐수는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거. 아까 이 폐수라고 하는 것은 신채호 선생이 냈던 거하고 대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병도 선생이 1934년에서 37년까지 학회에서 발간하는 진단학보에서 7회에 걸쳐서 삼한 문제의 신고찰이라는 것을 연재했다. 삼한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로 규정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의 어떤 그 남삼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에서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병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채호 선생의 전사만이 있고 후사만이 있다, 북사만이 있고 남사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전후사만론이 있었는데요. 1925년에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도 책으로 계속 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출판이 되었던
그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면 전후사만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척되는 전후사만이 아니야. 후사만만 있었어. 남쪽에 사만만 있었어라고 하는 것이 이병도의 사만 문제의 신고찰입니다. 이 신고찰이 나옴으로 해서 고착화되는 거죠. 예, 고착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역사학계의 고민은 뭐냐면은 신채호 선생을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부르지는 못하겠고, 라고 하니까 뭐냐면은 신채호 선생을 독립운동가로서는 인정을 해주자. 독립운동가로서 받들어주고, 명언을 한 분으로서 받들어주고, 언론인으로서 받들어주는데 역사관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주장을 배척하는 따로 국밥의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어요. 뭐 신채호 선생이 그때 당시엔 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주장은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신채호가 우리나라 역사학의 초창기에 내놓았던 해석들 가운데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의 역사적 의의만 그냥 역사적 의의는 있어. 그렇지만 그 내용, 역사 이론은 다 해석은 다 틀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로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알아본 걸로는 이제 지금의 어떤 주류 사학계에서는 뭐냐면 신채호 선생의 이론이나 신채호 선생의 그걸 가지고서 주장을 하는 논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단고기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모 원장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채호는 내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이고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입니다. 이게 이제 학계의 어떤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고 있는데 정신병자, 또라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신채호의 민족사관이 실체가 있다. 왜곡된 민족주의의 기원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뭐 뉴라이트지만요. 이영훈 교수는 신채호의 민족 개념을 김일성주의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신채호 선생을 깐다는 거죠. 그런 이제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뉴라이트는 좀 넘어갔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의 주류학계도 신채호 선생의 역사학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본론 들어가서 전후사만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예, 전후사만론. 자, 청주에 가보시면 청주에 그 신채호 기념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후사만고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 저 지도는 뭐 어린아이들이 그린 것 같아요. 제대로 그린 건 아닌데 그림입니다. 하나는 전사만 후사만이죠. 왼쪽이 이제 전사만인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사만은 뭐냐면 한반도 남부의 마한진한 변환입니다. 마한진한 변환이 있었는데 백제신라 가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72개국이었다. 변환 12국, 진한 12국, 그 다음에 나머지 40몇 국 이렇게 마한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 남부의 이 좁은 땅에 우그룩을 댔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사만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게 아닙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냐면은 그 전후사만고에서 전사만이 있었다. 사만은 원래는 고조선을 뜻하는 거였는데 고조선이 신조선, 불조선, 말조선, 마조선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던 것인데, 이 고조선 말에 그것이 멸망을 당하면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다. 신조선이 내려와서, 신조선 또는 진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진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한이 내려와서, 고조선 유민이 내려와서 신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번조선에서 내려와서 가야를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후사만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북사만, 남사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이 있고 번한, 마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한, 진조선이 있는 저곳이 뭐냐면 단군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단군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다음에 번한은 부단군, 마한도 부단군이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고조선 말에 마한, 진한 변화로 바뀌더라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전후사만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만을 인정을 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대한사관이다 이렇게 해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남사만은 뭐냐면 소환사관이다. 한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소환사관이고 대한사관이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누가 제안을 했죠? 대한이라는 국호를 누가 제안을 했을까요? 이 세 명 중에서
아까 못 들으셨구나. 신서구 선생입니다. 가운데 있는 신서구 선생이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신규식 선생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해보자. 우창 신서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1919년에 4월 10일 날 그걸 제안을 하고 4월 11일 날 그게 채택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되거든요. 이 대한민국 어디서 왔냐면 대한제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냐면 대한제국 때부터 썼어요. 대한제국 썼잖아요. 그럼 왜 고종은 이때 대한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987년 10월 11일 이때가 언제냐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예요.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뭐냐면 우리가 조선에서 대한으로 국호를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요. 고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국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대한이라고 정한 것은 뭐 때문이다? 삼한의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쪽에 있는 삼한이라면 그때 당시 조선만 하더라도 저 압록강, 두만강 해가지고 간도를 제외하더라도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에서 왕에서 지금 황제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마당에 옛날 남쪽에 있는 삼한의 땅이니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삼한이라는 건 뭐냐? 이 삼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한일통이라고 해서 통일했을 때 삼한일통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구려도 한이고 백제도 한이고 신라도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뭐냐면은 원래 삼한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조선이 삼한인 거예요. 우리가 고조선이 있고 뒤에 삼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것을 원래 삼한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조선으로 부르고 한으로도 불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냐면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북쪽은 조선이라고 불러요. 남쪽은 한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어떤 국호, 가장 대표적인 국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단군조선 때의 국호가 조선이자 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삼한이다. 그리고 그 삼한이 내려온 것이 또 삼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삼한이고 삼조선이라고 하는 것, 그게 삼한이다. 아까 보셨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삼한이라고 하면 삼한관경제라고 해서 뭐냐면은 전후삼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군, 대단군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진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진한을 다스리셨고 그 다음에 부단군이 다스리는 것이 번안과 마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한이 한반도 전체가 마한이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그래서 이 삼한으로 이렇게 고조선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걸 알게 되는가? 그거에 단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신지비사라고 하는 겁니다. 신지비사. 신지비사는 우리 민족 최초의 정사다. 이렇게 이제 신채호 선생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주창조, 단군조선의 건국, 산천지리 등을 노래한 것이고 신지비사는 훗날 고려 예종 때 해동비록의 일부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조 태종 때 이르러서 2대 태종 때에 이르러서 조선 사상의 근원이 되는 서운관의 문적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 하여 일거에 불태웠다. 이때 태운 것이 뭐냐면 신지비사를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지비사를 읽은 태종이 이 책에 실린 것은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지비서는 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뒤 직접 불태웠다. 태종이.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아까 보시면은 단군 조선이 70국을 갖다 다스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니까 70국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군 조선이 저 중국에 있는 그런 나라도 제후국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명나라 사대주의를 하고 있었던 그걸 시작했던 이 태종이 괴탄하고 불경한 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불사르게 하고, 그죠? 명하여 이를 불사르게 하고 나머지는 춘추관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선왕조에서 보면은 이러한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단군조선과 단군지선 이전을 다루었던 사서들을 태종 때 불태웠죠.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우리가 이제 보시듯이 천문 영화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자국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세종이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때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면에서. 근데 뭐냐면 그 세종이 지나고 나서 뭐냐면은 세조, 예종, 성종 50년 동안에 무엇을 하냐면 그런 책들, 단군조선 안 돼. 그 이전 안 돼. 그 보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걸 수수령이라고 해요. 이때 싹 다 모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싹 다 모아라. 그리고 그것을 비장하고 주지 않는 자에겐 차명을 쳐해라. 목을 잘라라까지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아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일십당 이맥 선생이라는 분이 연산군 중종 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환단국의 60%에 해당하는 태백일사를 나중에 편찬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조 성종 동안에 고유 사서들을 수서령을 내리고 그 중에 이제 예종 때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닉자 처참,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아니 역사서 숨겼는데 차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숨기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암흑기였다. 우리 역사의 암흑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없어진 책들이 뭐 삼성, 밀기, 표훈, 조대기, 대변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온 게 태백일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신지비사를 어디서 봤냐면 고려사에서 봤습니다. 고려사 김희재전이라고 있어요. 이 김희재라는 어떻게 보면 풍수가이고 술사인데요. 이 사람이 숙종에게 나아가서 숙종에게 이제 간언을 하는 겁니다. 간언을 하는데 19절을 갖다 얘기를 했다. 김희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신지비사를 인용을 하면서 신지비사에 의하면 하면서 19절을 인용을 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남아있다면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데 얼마나 큰 힘을 주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군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남아있어요. 서효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남아있는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검색을 해서 서효사, 신지비사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희재가 무엇을 하냐면 이게 이제 신지비사의 19절이에요. 신지비사의 19절을 숙종 때 숙종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도를 합시다. 남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려가 이제 삼경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건데요. 고조선의 삼경제도, 수도가 3개였던 것을 갖다가 이 고려에도 간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려의 수도는 2개였습니다.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경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김희재라는 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지비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울이 있고요. 저울대가 있고 저울추가 있고 저울에 이렇게 3가지가 저울 그릇이 있습니다. 저울 그릇이 있죠. 이 3가지가 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도가 2개가 되어가지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울추와 저울 그릇과 같다. 저울대는 부소량이라는 곳이요. 저울추는 오덕지요. 저울 그릇은 백아강이라. 이건 뭐냐면 단군조선에 보면은 수도가 3곳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그래서 부소량이라는 곳이 있고 오독지, 백아강 이렇게 3군데가 있었다.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70국이 조공을 하고 항복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런 신정을 베풀었는데 태평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남경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 더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울을 가지고서 삼경을 비유해 가지고 삼경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고조선이 있는데요. 고조선이 보면 아까 셋이잖아요. 셋인데 진한이라는 곳이 저울대예요. 저울대니까 여긴 뭐 대니까 대단군이죠. 대단군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울추와 저울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저울추에 해당하는 곳이 번한인데 이 번한이 뭐냐면은 중원하고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곳 그리고 중원에 알려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번한 번조선입니다. 이곳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부딪히지 여기까지 못 와요. 진안까지 못 오는 거죠. 진조선.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 한반도 땅이 마한이다. 라고 해서 이 셋이 균형만 이루게 된다면 이것은 영원하리라.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만관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후사만이라고 얘기하고 북사만, 남사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북사만이 어떻게 위치가 됐었냐면 바로 지난 마한 변환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밀랑, 안덕향, 백아강이라고 있었다. 이 백아강이 평양이에요. 평양이고 안덕향이 당산이고 소밀랑이 하얼빈이라고 이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위치를 비정한 거죠. 하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뭐냐면은 고려도 개경이 저울대고요. 그리고 서경은 저울 접시고 남경이 있어야 됩니다. 저울추가 있어야 됩니다. 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경을 천도를 갖다가 요청을 하는데 삼경 제도를 둬야 됩니다. 중경, 그러니까 삼경을 두어서 1년이니까 1년에 4개월씩 다니면 될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4개월은 중경에 있고 4개월은 남경에 있고 그리고 4개월은 서경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시면서 이렇게 세 곳을 관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고려가 이제 오래 영원히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려의 지도입니다. 고려의 지도를 보시면은 서경, 개경, 남경입니다. 여기 뭐 나중에는 이제 동경도 있었는데요. 이게 삼경 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이 삼경 제도의 기반이 언제냐면 바로 단군 조선의 삼경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삼경 제도로서 수도를 세수로 해서 거대한 그 단군 조선을 다스렸는데 그게 이게 말미가 되었을 때 남사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신지비사에서 고려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뭐냐면 나중에 만들어진 남경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선에서 남경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었을 때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채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남경을 채택을 해서 여기가 이제 남경 지역이거든요. 경복궁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 땅이죠. 그리고 조선에 잘 보시면은 뒤에 북악산이 있어요. 이 북악산이 뭐냐면은 실제 여기 올라가면 표지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악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악산. 실제로 단군 조선도 백악산 아사달에서 단군 조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백악산에서 지금 근세 조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려사 김희재전에서 고조선의 중심축인 삼경을 설명하는 신지비사의 일부가 적혀 있는데 원래는 이두문으로 기록되어 전해졌던 것이 한학이 흥성하던 삼국 말렙에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표로 잠깐 보면요. 저울이 이렇게 있고요. 사만이 있습니다. 진안, 마한, 변안이 있고 고려사에는 소밀랑, 오덕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군조선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지역은 하얼빈, 탕지부, 대동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가 되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의 요크셔 지방인데요. 여기는 뉴욕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갑니다. 이주를 가면은 지명을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도 요크다. 근데 뉴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안에 있었던 유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진안이 망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도 진안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북사만에서 남사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북사만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뭐냐면은 한강 이남의 남사만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학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고조선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고조선 자체가 3조선으로 나뉘었었고 그것 자체가 사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만은 3조선이다. 그래서 전사만이 후사만이 된 것이고 북사만이 남사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래의 각 역사책에서 3조선 분립의 사실이 빠져 있다. 3조선이라는 명사까지도 단군 기자 위만의 세왕조라고 억지 해석을 하였다. 3조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3조선이라는 거? 그럼 단군 조선, 저 중국에서 온 기자 조선, 그리고 나중에 한사군에게 망한 위만의 위만 조선. 이게 세 왕조라고 이제 억지 해석을 지금까지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래 학자들이 북방에 원래 있었던 사만을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사만과의 상호관계를 명백하게 알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도 세 글자요. 역사 강복의 주제도 세 글자다. 그게 뭐냐면은 3조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조선의 말이 왜곡되어 있다고 신채호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단군 조선이 천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문명케 했다라고 하면서 기자조선을 인정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근세조선입니다. 근세조선은 뭐냐면 명나라의 조선이란 이름을 가져가요. 조선과 회령이란 두 가지 이름을 가져가서 명태조에게 어느 이름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선은 당신네 중국에서 기자가 와서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시조선, 그 근세의 조선은 뭐냐면 기자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이라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태조가 얘기를 하죠. 아, 너희들은 단군 조선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명태조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선으로 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설이 있죠. 네. 단군 조선, 기자 조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위만이라는 연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만이 연나라 사람이지만 상투를 덮고 조선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군 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조선으로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뭐냐면 그냥 3조선이 있었다. 조선인데 이게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해가지고 셋으로 나눠서 다스린 거고 수도가 셋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진한 마한 번한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군조선 2000년이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냐면 사만으로 시작을 해요. 진한 마한 번한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1왕조에서 2왕조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 막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변천 과정을 좀 더 보시면은 제1왕조가 있으면 처음에 하얼빈, 신채호 선생도 하얼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송화강입니다. 송화강 아사달 시대에서 여기를 이제 사만이라고 했고 이것이 이제 1048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2왕조가 백악산 아사달 이때 조선으로 바꾸거든요. 그 국호를 갖다가 조선으로 바꿔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뒤에 이제 근세 조선도 백악산 기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선이라는 것이 실제로 백악산의 아사달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이 참 신기한 어떤 매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의 3조선, 그 다음에 제3왕조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는 장당경 아사달로 가는데 이때는 부여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1908이라는 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아사달과 백악산 이게 옮겼는데 단군의 나이가 1908년이다. 그래서 단군이 신선이 되어서 1908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제1왕조에서 제2왕조를 이걸 합한 겁니다. 제1왕조가 송화강 아사달 시절에 1048년이었고 제2왕조가 860년이었는데 이걸 합한 것이 왜냐면 이때는 부여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삼국유사는 이게 바뀌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때까지가 조선이다. 사만, 삼조선 해가지고 이때까지가 조선이다. 이때는 부여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얘기대로라면 1, 2왕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왕조로 바뀌어서 이제 장당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삼국유사에는 아사달, 백악산, 장당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그 단군의 나이는 1908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는 실제로 단군 세기의 47명의 단군에서 보면은 43세 단군까지의 영년이 1908년 그리고 부여로 바뀌기 전까지의 영년이 1908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에 보면은 1911년에 환단고기가 나왔죠. 그리고 숙종 1년 원사가 나왔고 단기고사 대동사강 전고대가방 인물사전이고 족보입니다. 김해김씨 문헌보 이렇게 되는데요. 47명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 단군은 뭐냐면 우리가 사만 삼조선에서 바로 대단군이 다스렸던 진한과 진조선의 어떤 연대기입니다. 그게 이제 47명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7명의 단군이 송화강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어떤 진한 진조선에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역사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조선의 유민들이 이주하여 재건한 것이 바로 남사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 번한 번조선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중원 땅이잖아요. 항상 대립하는 곳은 이쪽을 마크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번한 땅입니다. 이 번한인데 이제 중국 문헌에 보면은 신채호 선생이 보기에 그냥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뭘 붙였어요. 관자에 보면 발조선이라고 하고 사기에 보면 발식신이라고 발을 붙입니다. 그 대대래라고 하는 것은 발숙신이에요. 숙신은 조선이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발을 붙이더라. 이게 뭐냐라고 해서 이거는 번조선이다. 번한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채호 선생도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발조선 발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중원에서 처음 부딪히는 세력들이 바로 번한 번조선이기 때문에 그걸 명명을 할 때 아마 발조선 발식신이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호라고 이제 조선을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대조영이 발의 대조영이죠. 대진국의 대조영인데 대조영이 그 영토, 대조영의 영토가 옛날에 어느 나라의 영토였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부여, 옥조,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발의 땅을 보세요. 발의 땅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신라가 여기까지 그 위쪽이 다 발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남사만의 번한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어야 돼요. 발의 영역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발해 영역으로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부여고 옥조고 변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북사만의 전사만의 변한 땅을 번한을 얘기한 것이다. 이 대조영의 어떤 발해 영역에서도요. 그것을 이제 문헌상에서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 그 마한이 아니라 전체 한반도였을 때 그 수도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지금의 평양인데 삼국 유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간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한은 평양의 마읍산에서 따서 이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양에 마읍산이 있기 때문에 마한이라고 했다. 여기에요, 여기 평양. 그러니까 평양이 여기가 수도인 한반도 전체가 마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왕운기, 우리가 이제 고조선을 얘기할 때 제왕운기하고 삼국유사를 얘기하잖아요. 마한의 왕검성은 지금의 서경이다. 됐죠? 예, 지금의 서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평양입니다, 이게. 다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평양을 누가 공격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소정방, 당나라 소정방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뭐냐면은 마읍산을 뺏어요. 그럼 어디예요? 평양 인근에 마읍산이 있다는 얘기죠. 평양에 마읍산이 있거나 평양 인근에 마읍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마읍산에서 마한이란 이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한이 수도가 평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주장을 해요. 임나일본부라고 주장을 하고 임나가 가야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부합을 해서 친일파가 있습니다. 친일파가 쓴 책이 역사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자기가 의아한 어떤 문헌을 갖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 서기전 157년에 임나가 마한에 조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대가야가 마한인데? 대가야가 개국한 것은 100년 뒤인데? 여기 임나가 나오는데 이 임나가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임나는 뭐냐면은 대마도죠. 임나는 대마도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라는 뜻이 뭐냐면 마한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대마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대마도가 이쪽에 있어요. 번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대마도예요. 그러면 대마도라고 하는 것이 마한을 마주하고 있다? 마한을 마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남사만은. 그게 뭡니까? 원래 대마도는 마한을 마주하고 있죠. 북사만일 때. 여기가 마한일 때. 한반도 남부까지가 전체가 마한일 때 이 대마도는 뭐냐면 마한을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대마도가 마한에 조공을 한 거예요. 마한에 조공을 하죠. 마한에 조공을 하면 바로 인근에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뭐냐면 마한에 그때는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마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공화일용 공부약집이라는 책인데 대만은 마한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대만은 마한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한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남부에 있죠. 번한 땅이 아니라 거기가 마한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한을 보나 번한을 보나 우리가 이게 북사만이 있었구나, 대륙사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셋으로 나누는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북사만이 있었고 그것이 남사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대마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대마도를 사만으로 다스렸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라는 좌호 가라,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인이 가라, 그 다음에 백제는 계지 가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이 일본이 신공항후가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임나일본부를 주장을 할 때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렸다. 369년에. 그리고 이제 20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실제 원문을 보면요. 일본석에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릎 꿇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만이다. 이게 바로 사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항복을 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항복을 했는데 이게 바로 사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만이 뭐냐면은 이 사만이죠. 대마도 사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아무리 뭐 넘어왔어도 한반도 남부까지 온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임나라고 명명되어진 이 대마도의 사만을 갖다가 만약에 했다면 바로 여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를 정벌하려다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를 정벌하려고 했었던 거죠. 대마도가 사만이었다, 삼가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어떻게 나오냐면 다 나와 있어요.
신라를 좌우가라라고 했잖아요. 좌우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를 인이가라라고 했는데 인이라는 지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지가라도 계지중학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더라. 구글링 하니까 지금은 되는 거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이걸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 땅이 바로 임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베가 실제로 이렇게 꽂아 넣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뭐냐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가야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임나처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선족은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 조선족은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우주의 광명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 우주의 광명, 이건 이제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덩어리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삼원색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제 광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태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삼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 이런 거죠. 빛의 삼원색. 그래서 이 삼신을 신앙하는 교를 갖다가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수두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채호 선생의 어떤 고유의 어떤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두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법을 써가지고 풀어보니까 수두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신성한 장소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장소인 소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두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불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단군 조선에서는 이 수두교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죠. 소도는 신성한 곳이니 병사들을 물러가시오. 이 소도교, 수두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두교가 원래 뭐였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무당내력이라는 저기 19세기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군 이설신교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 단군이 설교를 했는데 신교를 가지고 다스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설신교라고 해서 신교. 그러니까 수두교라고 하는 것은 신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단군 조선의 어떤 그런 어떤 원시 종교 뭐 이것을 갖다가 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신시교 또는 이삼신설교 뭐 이런 거를 합치면 요약을 하면 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불선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 최치현 선생이 유불선 합일의 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랑비 서문에서 이제 밝히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현묘한 도, 그게 바로 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교는 바로 삼신교고 삼신사상이다. 삼신사상.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뭘 얘기하냐면 왜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냐? 말한, 불한, 신한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에 근원한 것인데 뜻으로는 천일지일, 태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천지인 삼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셋으로 나눠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일지일, 태일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인간도 하나다. 원래 인일인데 인간은 하늘과 땅의 이상을 갖다가 이 세상에 받아가지고 실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라고 해서 위대한 이제 태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일인데 태일로 바꾼 거예요. 천일지일, 태일이다. 그러니까 이 마한, 변한, 진한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지일, 태일에 해당된다. 그런 어떤 우리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마한, 변한, 진한으로 이렇게 나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신사상으로 나눈 것인데 들어가 보면 천일지일, 태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삼신이 계시고 땅에는 뭐냐면 그 삼신의 기운을 받아서 셋으로 나눈 삼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신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수행을 하는 것은 이제 삼진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진한, 마한, 변한으로 이렇게 다스렸고 그것이 나중에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2000년의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사기 봉선서에 보면은 삼일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일지일, 태일인데 그 중에 태일이 가장 존귀하다. 태일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천일지일, 태일. 그죠? 아까 보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진한이 신계와 인계의 대권을 모두 차지했다. 이게 뭐냐면 진한은 대단군이 다스리잖아요. 신계와 인계의 대권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마한과 불한은 불한보다 고귀함으로 3일 중에서 진한이 대단군이 다스린 진한이 태일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한이 태일이다. 그래서 초나라에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황태일. 동쪽의 황제 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신채호 선생의 책에 보면은 초사에 보면 동황태일, 이게 단군왕검이라는 거예요. 동황태일이라고 불렀다. 단군왕검을 태일이라고 불렀는데 동쪽의 황제라고 해서
동황태일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을 제사하는 풍속이 호북성, 절강성 등에 많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초나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태일이라는 걸 붙여서 보시면 단군왕검과 그 47대 대단군이 다스렸던 그곳이 바로 태일이다. 태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동쪽의 황제 태일이 다스린 곳이라고 해서 동황태일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번하는 지일이고 그다음에 마하는 천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또는 사상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셋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도 흉노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흉노도 마찬가지다. 흉노도 하늘의 제를 지내는데 흉노에서 휴도에 삼용을 모시는데 용이 신이니까 뭐냐면은 삼신이다. 그래서 흉노족도 바로 우리의 신교를 수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흉노도 보면 셋으로 나눠서 다스려요. 천자가 있고 우현왕과 자현왕이 있어서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단군조선의 삼한문화, 삼한관경제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서 흉노도 뭐냐면은 천자가 이렇게 대단군에 해당되는 거죠. 대단군이고 부단군에 해당되는 좌현왕, 우현왕으로 해서 흉노도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삼한관경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붕괴가 됩니다. 삼조선이 어떻게 붕괴가 되냐면은 삼신설이 파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삼한에 대한 신앙이 삼신신앙이 추락하게 되니까 이는 확실히 조선 유사일에 큰 변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고조선의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삼한이었다가 그것이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에서 이때가 쿠데타가 일어나요. 색불로 단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삼조선이 있게 되는데 이때부터 뭐냐면은 삼신사상이 조금씩 분리가 되어가지고 너희도 병권을 가져. 원래는 이 대단군만이 가질 수 있던 어떤 강력한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거죠. 뭐 위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삼조선 시대로 갔다가 이게 대부여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파탄나는 삼신사상이 완전히 파탄나는 시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여가 있다가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의 해모수가 나와요. 해모수. 그래서 부여라고 하는 것이 단군조선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구나. 단군조선의 제3왕조가 대부여였고 대부여의 북쪽에서 북부여가 해모수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바로 진안이 다스리던 진안 진조선이 다스리던 곳이 해모수 단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 진안이 해모수 단군이 나왔지만 아직 조선은 살아있는 거예요. 번조선과 막조선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조선에 뭐가 있냐면은 번조선의 왕계보가 부단군의 왕계보가 있는 거죠. 아까는 47대 단군인데 이쪽에 70여 명의 부단군의 왕계보에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준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 단군왕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기원전 3세기경에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게 지금 뭐 국정교과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하고 다 똑같죠. 지금 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부왕, 준왕이 있었다.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미 진조선 이 대단군은 망해 있어요. 대단군은 이제 부여로 바뀌어 있고 뭐냐면은 이쪽에 중원하고 부딪히는 곳에 부단군이 있는데 그 부단군의 계보에서 74대, 75대에 보면은 기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준왕이에요. 준왕.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준왕이고,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건 부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부왕이라고 하는 건 기비입니다. 기비. 74대 부단군, 75대 마지막 부단군의 어떤 번조선이에요. 번조선. 번조선의 마지막에 부왕, 준왕이 나왔는데 강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이죠, 사실은. 그때 뭐냐면은 이 준왕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있었고요. 이때 누가 오냐면은 이제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저희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위만이라는 자가 왔는데 이 준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근데 준왕이 받아줘요. 준왕이 받아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번조선 땅에 보면은 상하운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너는 저기 가서 살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 위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군사를 키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어떻게 하냐면 준왕을 쳐요. 준왕을 치고 여기에 위만의 정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부단군 75명이 있었던 번조선은 여기서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실제로 단군조선에 번조선은 완전히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연나라의 위만이라는 자가 들어왔는데 상투를 트고 조선인 복장을 했으니까
아, 저 위만 조선이 고조선을 승계한 거야라고 교과서에는 실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3조선 삼한 체제를 모르고서는 뭐냐면 이게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3조선을 알게 되면은 뭐냐면 아, 번조선 번한 땅이었구나. 여기를 친 것이구나. 여기를 위만이라는 자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준왕을 친 것이구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거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만 정권이 여기에 생깁니다. 위만이 정권을 잡는 거죠. 그리고 준왕은 내려가가지고 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남사만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한이 월지국으로 도읍으로 옮긴 뒤에 그 옛 도읍 평양에는 최씨가 일어나서 그 북은 25국을 통솔하여 한 대국이 되었으니 전사의 이른바 낙랑국이 이것이다. 아,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어떤 위급한 때, 위만이 들어오고 하는 때에 뭐냐면은 이쪽에 있던 낙랑국에서 한 사람이 재상이 대부호가 평양으로 들어와요. 이제 마한도 보면은 약해졌어요. 마한이 한반도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어서 마한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씨가 낙랑국을 여기다 건설하게 됩니다. 이걸 최씨 낙랑국이라고 하고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바로 그 최씨 낙랑국의 그 공주가 바로 이제 낙랑공주죠. 낙랑공주의 그 아버지가 이게 최씨죠. 왕이 이제 최씨인 거죠. 그래서 최씨의 낙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한도 보면 전체가 아니라 이제 마한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한도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준왕이 이제 준왕이 내려와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진한이 멸망을 하고 진한의 유민들이 경주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남사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남사만이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채호 선생은 이걸 북낙랑, 동남랑 또는 동낙랑, 서낙랑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낙랑이 있는데 그게 다르다. 하나는 낙랑국이고 하나는 낙랑군인 것을 학자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만은 번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뭐 안정복 선생도 이렇게 위만은 도적이다. 위만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 위만은 변강.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있으면 그쪽에 변두리죠. 변두리 침략사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단군 조선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계승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승을 했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만에 대한 의식, 사만 관경제 또는 전후사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치고 중심부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듯이 준왕은 위만에게 속아서 패하여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위만에게 쫓겨서 내려온 준왕은 남하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강하고 또 이쪽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기준이, 그러니까 준왕이죠. 준왕이 남쪽으로 달아나서 마한의 왕위를 차지하고 성을 한씨라고 하여 이제 한씨의 조상인 거예요. 한씨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전해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고조선에서 이제 서선호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서선호가 내려와서 이 마한 땅, 준왕이 다스리고 준왕 이후에 다스리던 그곳에 와가지고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백제가 여기를 건국하는 겁니다. 백제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들어오는 거는 신라의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이런 땅으로 해서 부여황실에서부터 여기로 이제 이동해서 들어오고 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뉘어 살며 육천을 이루었다. 이것이 진한 육부가 되었다. 이 진한 육부가 있었는데 조선의 유민들이 온 이 진한 육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박혁거세 어머니가 와가지고 낳잖아요. 그래서 박혁거세를 돌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라의 건국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토착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고조선에서 다이아스포라라고 하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온 세력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냐면 진안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안 육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실제로 이렇게 남사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사만이 있다라는 근거라든지 추정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마한진한 변환의 이 삼조선 체제에 대해서 수도를 셋을 두었다라고 하는 고조선의 체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캐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이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나라와 위만 정권이 전쟁을 하고 뭐냐면은 그 한나라가 만약에 사군을 설치했다면은 위만 정권이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사군 여기 있는 거죠. 설치했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로 못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한 관경제라고 하는 이것만 제대로만 이렇게 제대로만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사군, 한반도설 이런 것들은 완벽히 깨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질 못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싸움이 났으니까요. 그 위만 정권하고 한나라하고 싸움이 1년 동안 이렇게 났던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뇌물을 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이 위만 정권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한이 전쟁에 승패하고 뇌물로 성공했다. 이제 결론을 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한 건 북사만, 남사만, 전사만, 후사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환단고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만 관경제하고 연결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북사만에서 내려와서 남사만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도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민족사학에서 뭐 이용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단군이 실존했다라고 하는데 신화의 인물로 보죠. 그다음에 아들 부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부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조선설 전후사만이라고 하는 거. 전후사만이 남사만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환단고기에서는 사만 관경제로서 사만과 삼조선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죠. 천일지일 태일 얘기했죠. 천일지일 태일 얘기합니다. 이런 철학이 없어요. 그다음에 왕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평 동북리다. 그러니까 한반도 바깥이라는 거죠. 위만의 도읍은. 근데 그것은 그대로 얘기하지만 왕검성은 평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낙랑국과 낙랑군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만 낙랑국은 없고 낙랑군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주류 사학계잖아요. 삼신설을 얘기하는데 그런 철학이 없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900년 해가지고 쭉 뒤에 이제 삼국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적인 사관으로서 여러 가지 북경의 도서관이나 막 다 뒤져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삼한관경제, 삼조선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거의 보면은 이 상고사에서 가장 큰 비밀, 모든 비밀들 또는 지금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모든 어떤 뭐 한사군 설이니 또는 삼한설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삼조선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역사의 어떤 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시성수 양만춘이다. 그러면은 가상의 인물로 보잖아요. 지금도 가상의 인물로 봐요. 네,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문 맞춘 것도 결국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하나에도 보면 신채호 선생은 5, 6종의 수천 가지 그 책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해가지고 단 한 문장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보셨던 대로 서대전 광장에 있는 신채호 선생처럼 이제 광장으로 나서야 된다. 신채호 선생의 그 사관이라는 것이 면밀히 검토되고 그것이 실제 맞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많이 이제 공유하고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가 작년하고 또 바뀌어 또 100주년이죠. 이제 봉오동 전투하고 성산리 대첩 이렇게 또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사실 올해는 뭐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역사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왜곡된 한민족의 이 뿌리 역사를 신채호 선생의 맺혔던 어떤 한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대전 대덕 인문학이기 때문에 대전이 이제 신채호 선생의 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어떤 독립운동가 또는 언론인 그것보다는 역사학자로서의 그의 어떤 역사관을 반드시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또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